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연세대 논술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세대 논술에 대한 팁을 좀 몇 가지 전수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어떠한 팁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어떤 팁을 제공을 드리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어떻게 하면은 대처를 좀 남은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열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모두 다 비교 유형의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인 소재에 따라서 이제 지문들이 구성이 되고요. 인문학적인 어떤 역량들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학문적 특성을 알게 되면 왜 유형이 비교형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인문학의 가장 좀 아버지뻘이 되는 과는 저는 이제 철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에서도 연구를 하는 과정들을 봐보면 같은 어떤 인식론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양에서는 뭐라고 보더라, 아니면 서양에서는 뭐라고 보더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르다고 하는 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각의 요소가 하나의 어떤 기준을 잡고 대조 지점을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현상과 어떤 관점의 비교적인 측면을 보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인문계열에서 합격의 관건은 저는 이 비교 유형을 잘 대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바로 영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어를 독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문제 1번이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나 다를 비교해라 나온다면,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다라 마를 비교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서 공통되는 제시문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제시문 다죠. 공통된 지문이 바로 영어 지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 지문에 나오는 맥락을 알지 못하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대처하기가 둘 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 1번과 2번이 같은 주제 선상에서 논의가 되는 어떤 문제냐, 아니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서로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독립적으로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문제 1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문제 2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성을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두 개 다 주제가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 1번을 풀기가 어려우면 문제 2번에서 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이라고 하는 공통된 제시문을 주고 그 지문에 대한 내용적인 이해가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 1번과 2번을 다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팁은 존재합니다. 영어 지문이 있다고 했을 때 영어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 거예요. 제시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제시문의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1문단과 2문단은 문제 1번에서 쓰이는 주제, 3문단은 문제 2번에서 쓰이는 주제의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영어 지문이 문제 1번과 2번에서 모두 활용이 된다면 그 영어 지문 내에서는 주제를 두 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문단별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역전이 되고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뭔지 파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문계열은 대비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팁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기준점 안에서 대상과 현상이 되는 것들을 비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확보하는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주체, 대상, 원인, 결과, 방법, 효과, 관점, 이렇게 7가지 키워드만 좀 알고 가신 다음에 공감의 주체가 다른지, 공감의 대상이 다른지, 공감이 발현되는 원인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기준점에 따라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끝나고 나오면은 야, 제시문 가가 긍정 아니었어? 제시문 나가 부정 아니었어? 이렇게 대립되는 키워드가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는데, 그 대립되는 키워드는 기준을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일 뿐이지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증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좀 대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계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회과학에 대한 역량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려대와 비슷하게 연세대도 도표 그래프가 출제가 될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계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독립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된 연계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 1번에 대한 어떤 요소가 문제 2번에 나오는 도표 그래프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회계열을 볼 때 문제 2번에서 도표 그래프가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요. 왜냐면 글을 읽는 것보다 도표 그래프는 그림의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랑을 많이 할수록 건강해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따른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면 X축에는 사랑, Y축에는 건강이 나오니까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1번에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1번 문제에서는 이타적인 행위에 대한 제시문들을 비교를 해봐라 라고 나온다면 그 이타적 행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프상의 키워드가 같은 의미에서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 그래프를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문제 1번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 1번과 2번을 순서대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비교 형태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가형의 문제나 설명형의 문제와 같이 적용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문제로 따지면 문제 2번과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비교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적용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와 적용이 결합된 문제의 형태가 수시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았을 때 편입 논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나와 다를 비교 평가하시오 아니면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에 나오는 그 관점적인 개념들을 갖고 와서 나와 다를 비교를 할 때 그 개념들을 녹여서 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고요. 문제 2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도표 그래프의 문제가 나오니까 X축과 Y축 내지는 도표의 형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로축의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목 부분과 세로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X와 Y 간의 관계의 형식으로 파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연세대학교 논술에 대한 꿀팁을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남은 기간 논술 잘 준비를 하시고요. 꼭 시험 잘 보셔가지고 후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